심장이 망가져 수술비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더니 연락을 끊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지만 며느리는 곰팡이 냄새 난다며 그걸 음식물 분쇄기에 갈아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아들은 절 밀치더군요. 그리고 제 마지막 장례비 400만 원까지 이미 빼돌린 뒤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신이 드니 전 온몸이 차가웠어요. 그 쇠붙이 특유의 살갗에 닿는 차가움 있잖아요. 머리 위에서는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도 없는 불빛이 쏟아졌죠.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는데 이상하게도 딱 한 사람 이름만 떠오르더라고요. 미녀가, 내 아들. 그때였어요. 삐삐하고 울리던 소리가 갑자기 길고 지루하게 삐이. 아, 이게 끝이구나. 죽는구나. 만약에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매번 독하게 다짐하는데도 눈을 뜨면 전 여전히 이 차가운 방 안에 있네요. 여긴 신림동. 창문이 저 높은 곳에 달린 반지하 방이에요. 이 방의 공기는 늘 축축하죠. 해가 잘 들지 않으니까요. 벽지에 쓴 곰팡이가 퀴퀴한 냄새를 풍겨요. 이 냄새가 제 몸에도 배었을까봐 가끔은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져요. 오늘 저녁도 찬밥 한 덩이에 간장을 부어 먹었어요. 입맛이 없기도 하고 사실 다른 반찬을 살 돈도 빠듯하네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은 오늘 하루 종일 마치 고장난 것처럼 조용해요. 제 나이가 52예요. 52. 아직 한창일 나이라고들 하는데 거울을 보면 전 꼭 60은 훌쩍 넘은 할머니 같아요.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은 걱정으로만 고립해여서 또 심장이 내려앉아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러네요. 어지럽고 가슴을 누가 꽉 쥐는 것 같아요. 애써 모른 척 해봅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니까. 안 그래도 바쁜 민혁이한테 짐이 될 순 없잖아요. 이 방이 유독 춥고 조용해서 그런가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요. 전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 모를 고아원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랬나 봐요. 24살 한창 어린 나이에 교회 봉사를 갔다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 모든 걸 걸어야겠다고 다짐한 게 민혁이 제 아들 이름이에요. 3살 배기 아이가 방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종이약만 접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아이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그늘진 얼굴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눈이 꼭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못 가져본 그 따뜻한 가족이라는 걸 이 아이에게는 꼭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입양. 말처럼 쉽지 않았죠. 가진 것 하나 없는 24살 미혼모한테 선뜻 아이를 맡기려는 곳은 없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관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 아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다고 제발 저 아이의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몇 달을 그렇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제 진심이 통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포기한 건지 그렇게 민혁이는 내 아들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민혁이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건 돌아볼 틈도 없었죠. 밤에는 시장통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날랐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새벽엔 우유 배달까지 했죠. 사람들은 제가 철인인 줄 알았대요. 잠은 언제 자냐고 제 손을 보셨어야 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서 겨울에는 피딱지가 앉아 떨어질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하루 3시간 차가운 방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민혁이 자는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산다고. 제대로 된 보험 하나들 여유가 없었죠. 민혁이가 기특하게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800만 원이라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죠. 그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때 제가 가진 거라곤 정말 늙어서 병들면 어쩌나 싶어 푼돈 붙던 연금 보험, 그리고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민혁이 고생할까봐 들었던 건강보험, 그거 두 개뿐이었어요. 망설일 게 뭐 있나요? 내 노후, 내 건강. 그런 건 민혁이 빛나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해약했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아들 좋아하는 갈비를 사 먹이던 날, 민혁이가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꼭 호강시켜 줄게. 그 한마디에 그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제가 30 중반쯤 시장에서 떡집하던 호라비가 있었어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저도 여자고 평생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게 버거울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민혁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나 새아버지가 생기면 내 아들이 눈치 보지 않을까.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민혁이한테 소홀해지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내 행복은 민혁이가 행복한 거라고. 민혁이가 성공해서 이 엄마 호강시켜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 전 이 조용한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봐요. 민혁이 SNS요. 며느리, 유라라고 하죠. 그 아이 SNS에도 가끔 들어가 봐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요. 반짝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주말마다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며느리 손목에는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비싼 가방이 들려 있고요. 아, 저런 곳이 있구나. 저런 음식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딴 세상 구경하듯이 봐요. 우리 아들, 이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요. 가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근데 전화기 넘어 아들 목소리는 늘 바쁘고 짧고 차가워요. 예전엔 엄마 하고 반갑게 받더니 이젠 왜요 하고 받아요. 그 목소리의 온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 다 느껴져요. 그래도 애써 서운한 티 안 내려고 아니야, 그냥 밥 먹었나 해서 하고 끊죠. 아직 화가 나거나 섭섭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프죠. 다들 그렇게 변하나 보다. 장가 가면 다 그런가 보다. 이다마, 또 가슴을 꽉 움켜쥐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덜컥 무섭기도 한데 애써 고개를 저어요. 민혁이는 바쁘니까 지금 한창 회사에서 자리 잡아야 할 텐데 내가 아프다고 짐이 될 순 없잖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져야죠. 민혁이는 바쁘니까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어도 심장은 제 주인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그날 새벽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숨이 아예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바닥을 뒹굴면서 곰팡내 나는 벽지를 붙잡고 한참을 꺽꺽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민혁이 얼굴도 못 보고 죽겠다 싶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탔어요. 예전에 민혁이가 감기 걸렸을 때 데려갔던 제일 큰 병원, 명진대학병원이었죠. 병원에 가는 내내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 걸 거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저를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더군요. 중증 심장 판막 질환이래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수술비요.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요. 8천 원도 아니고 80만 원도 아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제 아들뿐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민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여보세요. 아, 다행이다. 받았어요.
제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 병원인데 심장이 수술을 해야 한단다. 8천만 원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딸까. 전화가 끊겼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병원으로 오겠다는 걸까? 아니면 1시간을 꼬박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지만 민혁이에게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만든 갈치조림이랑 알타리 김치거든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시장에 갔어요. 제일 좋은 갈치로 사고 알타리무도 한 단 샀죠.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솜에 물 먹인 것처럼 무거운 팔로 물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아들이 이것만 먹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엄마 생각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꾸역꾸역 반찬을 싸들고 강남에 있다는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정말 궁궐이 따로 없더군요. 로비부터가 번쩍번쩍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인 유라가 나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리곤 대놓고 코를 찡그리며 손으로 휙휙 젓는 신용을 했어요. 어휴, 어머니, 그 반지하 곰팡이 냄새, 어떡해요? 저희, 이거 이태리 실크 벽지라서 냄새 배면 큰일 나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죠. 민혁이, 좋아하는 거 좀 해왔다. 갈치조림이랑 유라는 제 손에서 반찬통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전 현관에 서서 아들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8천만 원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속으로만 되뇌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위잉 하고 끔찍한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가 제가 밤새 만든 그 반찬들을 싱크대에 달린 음식물 분쇄기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유기농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요. 갈치가, 무가, 형체도 없이 갈려나가는 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기어 올라왔죠. 눈물이 터졌어요. 제가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나 수술해야 한다고. 8천만 원, 8천만 원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유라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바빠요. 어머니 유지비로 나갈 돈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혁이가 들어왔어요. 내 아들, 민혁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와 거만하게 서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더군요. 전 민혁이가 유라를 나무랄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민혁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더니 제게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입구 더럽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냥 저를 지나쳐 가려다가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들어갔어요. 아, 전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삑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 아들이 나를 밀쳤다는 충격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데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혁이 5살 때 그 좁은 단칸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처음 사준 노란색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제가 멍하니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유라가 그걸 채가더군요. 아, 이 촌스러운 거요? 안 그래도 버리려던 참이에요. 집안 인테리어 다 망친다니까. 그러곤 그 액자를, 민혁이의 웃는 얼굴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어요. 심장보다 마음이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혁이에게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나를 버렸구나.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절망 속에서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 마지막 남은 돈. 혹시라도 내가 길에서 잘못되면 그래도 아들 손에 장례는 치러야 하니까. 민혁이 이름으로 맡겨뒀던 내 장례비 400만 원짜리 적금이었어요. 그래, 그거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손을 벌벌 떨면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민혁이 이름으로 된 그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 0원.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몰라요.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0원. 거래 내역을 눌러봤어요. 이틀 전. 전액 인출. 제가 그 아파트에 반찬을 들고 갔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건 그냥 나를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애원하는 걸 듣고도 돌아서서 내 마지막 남은 장례 비용까지 훔쳐간 거였어요. 이건 방치가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 숨통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뜨겁게 흘렀던 눈물이 심장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녀가 내 아들, 아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 적이었어요. 그 400만 원, 제 마지막 장례비, 제 시신값이었던 그 돈마저 빼간 것을 확인한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뚝 그쳤어요. 그전까지는 춥고 서럽고 억울해서 뜨거운 눈물이 났는데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뭐랄까 그냥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죽어야지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저것들은 제 장례비로 훔쳐간 그 400만 원마저 아까워하며 제 시신을 길바닥에 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살아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짐승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꼭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당장 8천만 원을 구할 길은 없었어요. 이대로 심장이 멎기 전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손에 쥐고 죽어야겠다 싶었죠. 심장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쉰이 넘은 그것도 당장 쓰러질 것처럼 아픈 여자를 써줄 곳은 없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헤매다 겨우 일자리를 구했어요. 청담동에 있는 아주 번쩍번쩍한 성형외과 야간 청소부였어요. 참, 운명도 기구하죠. 제 아들 민혁이가 그렇게나 살고 싶어 하던 동네, 그 며느리 유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동네에서 전 밤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병든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레로 닦을 때마다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윤서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돼. 그 병원 손님들은 참 대단하더군요. 비싼 돈을 주고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버리는 쓰레기마저 고급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VIP 상담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는데 낯익은 이름 석자가 눈에 띄었어요. 강민혁. 제 아들 이름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어요. 카드 영수증이더군요. 결제 금액 10영 0원 1000만 원. 결제 내역 황여사 VIP 안티에이징 패키지. 황여사 유라의 엄마 제 사돈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이 없어서 제 어미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애원했는데 그 8천만 원이 없어서 제 마지막 장례비 400만 원까지 훔쳐간 놈이 자기 장모님 얼굴 젊어지는 데는 1,000만 원을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 아파트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던 바로 그 다음 날에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민혁이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10원 한 장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죽는 것보다 장모 얼굴에 난 주름 하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영수증을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그 영수증을 품은 날부터였을까요? 몸이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분노가 제 몸을 삼켜버린 것 같았죠. 청소일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곰팡내 나는 방구석에서 끙끙 앓았어요. 이대로는 정말 이 냄새나는 방에서 고독사하겠다 싶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그 병원, 명진대학병원. 그렇게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비 8천만 원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원무과 창구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말했죠. 저 수술비 어떻게 분납이라도 제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빙글 돌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멀어지고 아, 바닥이 참 차갑다.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 또 그 꿈인가? 수술대. 아니었어요. 여긴 응급실이었어요. 일어나셨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주 점잖고 기품 있어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진 않았지만 아주 따뜻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병원 로비에서 쓰러졌다고. 마침 자신이 그걸 보고 바로 응급실로 모시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 병원 이사장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사장, 전 또 돈 걱정부터 들었어요. 응급실 비용은 어떻게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그분이 희미하게 웃으시더군요. 제 아내도 선생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네? 심장 판막 질환이었죠. 오래전에 제 아내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선생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꼭 제 아내가 저러다 갔겠다 싶더군요.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못다 한 마음을 선생께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선생의 수술비 8천만 원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8천만 원. 제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 제 아들이 저를 죽게 내버려둔 그 돈. 그 돈을 지금 이 생판 모르는 남자가 저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꿈인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건가? 아니면 이것도 무슨 사기인가?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그분이 비서를 부르시더군요. 당장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라고요. 전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흐른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전 곧바로 응급실에서 그 병원 맨 꼭대기 층에 있다는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곳은 제가 알던 병원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제가 돈이 없어서 분납을 애원할 때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원무과 직원이 제 병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간호사들은 윤서연 님이라고 부르며 1시간마다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죠. 매트리스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 올려다보기만 했던 서울의 하늘이 제 눈높이에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52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저 민혁이 엄마로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로만 불리던 제가 윤서연 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순간 전 그동안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았던 거예요. 민혁이가 제게서 빼앗아간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존엄성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 병실 침대에 누워 전 다짐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하늘이, 제 어미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눈물이 났어요. 이번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뭐랄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이게 제 조용한 각성이었어요. 그 VIP 병실에서 전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쉰둘 평생 처음으로 대접이라는 걸 받아봤으니까요. 수술 날짜도 금방 잡혔어요. 제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죠. 수술 전날이었어요.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담당 교수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제 혈액형이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RH 음성,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래요. 하필이면 병원 혈액은행에 재고도 똑 떨어졌고요. 가슴이 애써 고쳐놓으려던 그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교수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겠다고 절망하긴 이르다고 하셨지만 그게 맘처럼 되나요?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냥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태준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그분이 조용히 제 옆에 서시더니 교수님께 물으셨어요. 혈액형이 뭐라고 하셨죠? RH 음성입니다. 회장님. 지금 전국 혈액원에. 교수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RH 음성입니다. 제 피를 쓰시죠.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저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저와 같은 그 희귀하다는 피를, 그것도 이 병원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다니요. 전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분만 쳐다봤어요. 수술을 위해서 바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어요. 피가 서로 맞는지 교차 검사라는 걸 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검사실에서 나온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러더군요. 이상합니다. 유전적 마커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호환됩니다. 꼭 가족 간 수혈처럼요. 그때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 피가 정말 잘 맞나 보다.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수술 직전에 간호사가 제 어깨에 주사를 놓으려고 옷을 걷었어요. 그러다 어머 하더군요. 여기에 예쁜 점이 있으시네요. 꼭 작은 초승달 같아요. 전 그냥 웃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으니까. 그 간호사가 무심코 복도에서 회장님께 그 얘기를 했나 봐요. 환자분 어깨에 초승달 점이. 제가 병실 안에서 들었는데 회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하게 변했어요. 어디? 어깨. 어느 쪽? 그분이 왜 제 점 하나에 그렇게 놀라시는지 전 알 수 없었죠.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얼굴이 윤태준 회장님이셨어요. 그분 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아주 깊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VIP 병실에서 회복하는 건 빨랐어요. 회장님은 매일같이 제 병실에 들르셨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신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꼭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전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제 평생 유일한 보물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들고 온 제 낡은 가방. 그 안 깊숙한 곳에 때 묻은 천에 감싸인 물건이 하나 있었죠. 고아원에서 나올 때 원장님이 내 것 같더라 하면서 쥐어주신 제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게 제 전부입니다. 제 손에서 그걸 꺼내드렸어요. 오래됐지만 정교하게 모란꽃이 새겨진
작은 은 손거울이었어요. 회장님이 그 거울을 보신 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았죠.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자켓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똑같은, 정말 똑같은 은 손거울이었어요. 제 것과 그분의 것이 완벽하게 한 쌍이었어요. 아, 그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나 점잖고 기품 있던 분이 어린아이처럼 오시더군요. 52년 전이래요. 바로 이 병원에서 아내분이 아기를 낳으셨다고.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 끔찍한 화재가 났대요. 아내분은 연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고 그 혼란 속에서 갓 태어난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그 딸을 수십 년을 찾으셨대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일기장에 딱 한 줄 남기셨다고. 우리 아기 왼쪽 어깨에 어여쁜 초승달 점이 있다. 제 피, 제 어깨의 점, 그리고 이 거울. 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설마, 설마. 그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가 제 쉰둘 평생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99.999% 일치, 친자 관계. 저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윤서연. 이 병원 이사장 윤태준 회장님이 제 아버지셨어요. 52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저희 둘은 그냥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눈물이 그치고 나니까 그때까지 저를 짓누르던 모든 슬픔, 억울함, 그런 게 싹 가라앉더군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아주 조용히 제 심장에서부터 차올랐어요. 아버지,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아버지는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녀석, 민혁이 당장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고요.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요,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그 말이 어색했지만 힘이 실렸어요. 아니요, 뱀은 가장 탐욕스러울 때 잡아야 해요. 덫을 놔야죠. 고통으로 흐릿했던 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어요. 아버지도 제 뜻을 알아채셨죠. 그날부로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들었어? 그 VIP 환자 이사장님이 수술비 대주신 거. 글쎄, 그분을 아예 법적으로 입양해서 명진그룹 상속자로 삼으신대. 그래. 미녀가. 유라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 냄새가 이제 너희 코앞까지 진동할 거야. 어디, 이 덫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탐욕스럽게 걸려드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게.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덫을 놓았으니 쥐가 걸려들기를 기다려야죠. 그 소문, 이사장이 VIP 환자를 입양해 상속자로 삼는다는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 제 VIP 병실 문이 아주 요란하게 열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혁이와 유라였어요. 두 사람 다 눈이 퉁퉁 부어서는 제 침대맡으로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술은 잘 되신 거예요? 민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는데 그 손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유라는 옆에서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대출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흑흑 하고 가짜 눈물을 짜내더군요. 참 가증스럽더군요. 제 심장이 멎어가던 날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저를 내팽개쳤던 그들이 제가 명진그룹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 하나에 이렇게 달려와서 걱정했다고요? 두 사람의 그 붉어진 눈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전 그냥 링거를 꽂은 손으로 민혁이 손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왔니? 제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더 차갑게 나가더군요. 두 사람은 제 냉랭한 반응에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 병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과일을 사오고 꽃을 사오고 제가 평생 받아보지도 못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올 것이 왔어요. 그날은 민혁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제 막 회복하셨는데 이런 복잡한 일로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서류를 하나 꺼내는데 위임장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이사장님께서 어머니를 상속인으로 하신다는데 절차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이런 행정 처리는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웃음이 났어요. 이것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모든 걸 다시 빼앗아갈 생각이었겠죠. 전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하지만 어머니, 나가봐. 피곤하다. 제 단호한 태도에 민혁이는 우물쭈물하며 당황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가짜 울음을 참고 있던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변하더군요. 제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그 위임장을 제 얼굴 앞에 흔들어댔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무시하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가 달라졌죠. 뭐? 네가 알아서 해? 고아 주제에 운 좋게 돈벼락 맞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민혁이가 당황해서 유라야, 왜 이래? 하고 말렸지만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비켜. 오빠. 인연이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잖아. 야, 너. 그 돈 다 우리 오빠 거야. 네가 30년 동안 우리 오빠 등골 빼먹은 값이라고. 내년 똥 기저귀 간 값. 똥 기저귀? 제가 민혁이 똥 기저귀를 갈았다고요? 유라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제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제가 반지하 방에서 들고 온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죠. 유라가 그 가방을 낚아챘어요. 도장 어딨어? 여기다 찍으라고.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제 모든 물건을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낡은 손수건, 동전 몇 개, 그리고 모란꽃이 새겨진 제 은 손거울. 이 쓰레기들 뭐야? 도장 내놔. 유라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주 조용히 유라의 손목을 잡았어요. 네, 아들갑. 제 목소리에 유라의 움직임이 멎었어요. 전 제 어깨를 잡은 유라의 손을 떼어내고 천천히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내 아들 값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돌려받아야 할 내 장례비 400만 원 같은 거니. 뭐라고? 유라의 눈이 당황해서 흔들렸어요. 아니면 내 엄마 얼굴에 처바른 그 일 0만 원을 말하는 건가? 그 성형외과 영수증, 제 작업복 주머니에 있던 그것,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두 사람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위압감 있게 열렸어요. 아버지셨어요. 윤태준 회장님. 지금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게냐. 아버지는 유라와 민혁이를 본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제 은 손거울을 보고 계셨죠. 유라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또 뭐야? 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 아버지가 천천히 유라에게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남의 가족? 아버지가 제 침대맡으로 걸어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지금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댄 것이냐? 네, 딸. 민혁이와 유라의 입이 동시에 떡 벌어졌어요. 명진의료그룹의 유일한 상속자한테 내년이 감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어요. 말도 안 돼. 상속자, 이 고환연이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민혁이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치더군요. 증거 있어? 무슨 증거로? 증거. 그래, 증거가 필요하지. 아버지가 밖을 향해 손짓했어요. 경호팀.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병원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보안팀장에게 말했어요. 방금 저 자민혁과 원무과 직원을 매수하려던 CCTV 영상 확보했나? 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민혁이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금 저 여자 유라가 내 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영상도 전부 병실 구석에 CCTV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유라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나한테도 증거가 하나 있어요. 전 바닥에 떨어진 제 낡은 가방에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쳤던 그날, 민혁이가 저를 밀칠 때 우연히 녹음 버튼이 눌렸던 그것. 제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병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위, 이, 끔찍한 기계 소리. 제 반찬이 갈려나가던 그 음식물 분쇄기 소리였어요. 그리고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휴, 어머니. 그 반지하 곰팡이 냄새. 어떡해요. 저희 이거 이태리 실크 벽지라서 냄새 배면 큰일 나는데.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유기농 아니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연기 그만하세요.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바빠요. 어머니 유지비로 나갈 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혁이의 목소리.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입구 더럽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가세요. 완벽한 침묵. 민혁이와 유라. 두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죠. 전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제 쉰둘 평생 처음으로 웃었어요. 제 쉰둘 평생 그렇게 통쾌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하얗게 질린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몸속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이 정말 눈 녹듯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병실에서 민혁이와 유라는 보안팀 손에 끌려나갔어요. 제 아버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곧바로 그 두 사람을 고소했어요. 제 위임장을 위조하려 했던 사문서, 위조, 미수, 제 마지막 장례비 400만 원을 훔쳐간 사기죄, 그리고 병실에서 저를 폭행하고 모욕한 죄까지 낱낱이 전부 다요. 몇 달 뒤 법정에 섰어요. 참 차갑고 조용한 곳이더군요. 전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저 맞은편에는 수의를 입은 민혁이와 유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유라는 내내 바닥만 쳐다봤지만 민혁이는 계속 제 쪽을 훔쳐보더군요. 그 눈빛이 원망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이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변호사는 끝까지 그러더군요. 가족 간의 일이었고 오해가 있었다고요. 제가 어머니로서 너무 가혹하게 군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변호사가 제 낡은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출했죠. 아주 조용했던 법정 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갈치조림이, 제 알타리 김치가 갈려나가던 그 끔찍한 기계 소리.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어유, 어머니, 그 반지하 곰팡이 냄새. 어떡해요. 저희 이거 이태리 실크 벽지라서 어머니 유지비로 나갈 돈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그리고 입구 더럽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가세요. 제 아들의 목소리. 법정 안은
그야말로 경악으로 술렁였어요. 모든 증거가 끝나고 그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차가운 법정 바닥에 수의를 입은 채로 머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민혁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눈빛이었죠. 전 천천히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엎드려 있는 민혁이를 아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날 그 아파트에서 내 아들의 5살짜리 사진과 함께 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건 그날로 끝났어. 민혁이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죄질이 너무나 나빴으니까요. 강민혁, 징역 4년. 오유라, 징역 3년. 법정 경위들이 그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갈 때 민혁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한 번만, 엄마.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참 많은 게 변했죠. 전 이제 더 이상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 살지 않아요. 아버지 곁에서 윤서연 회장으로 불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민혁이와 유라는 감옥 안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탓하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젠 제가 명진의료그룹을 조금씩 맡아보고 있어요. 제가 회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제 친어머니, 제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분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처럼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아이들을 제 옛날 모습처럼 구석에서 종이약이나 접고 있을 그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입양해서 꿋꿋하게 키우는 미혼모들, 그분들과 그 아이들의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제 쉰둘 평생의 그 시커먼 한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더군요. 강민혁이었어요.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제게 보낸 편지더군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전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대로 제 책상 옆에 있는 문서 파쇄기에 넣었어요. 윙. 그날의 그 끔찍했던 소음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그 편지를 보면서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제 친어머니의 은 손거울을 집어들었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60대 노파처럼 쇠약하고 겁에 질린 여자가 없었어요. 아주 기품 있고 당당하게 미소 짓는 윤서연이 있었죠. 그래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단절.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52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이 존엄한 삶을 선택한 것. 그게 제 지혜의 승리였어요. 결국 인연이라는 것도 사람이 서로에게 지킬 도리를 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존엄성을 짓밟으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단호한 단절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